참사 46년 8월 26일 프랑스 트레시 마을 근처의 비에 흠뻑 젖은 들판에서 지친 잉글랜드 병사 9,000명은 유럽 최정예 기사 3만 명에 맞서 버텼습니다. 프랑스군은 수적으로도 압도적이었고 중기병으로 무장했으며 유럽 최고의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어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너무나 확고해서 고위 귀족들은 누가 잉글랜드 국왕을 죽이는 영광을 차지할지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4시간 후 전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프랑스 귀족 1,500명이 전사했습니다. 왕자, 공작, 심지어 왕들까지 포함해서요. 반대로 잉글랜드군은 겨우 40명의 병사만을 잃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오후에 500년간 이어진 갑옷의 지배가 무너졌고 나무와 활 시위를 든 평민들에 의해 무력화된 것입니다. 학살에서 빠지고 싶지 않았던 앞을 보지 못하는 보헤미아의 왕은 죽음의 폭풍 속으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프랑스 기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면서 자신들의 병사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고용된 제노바 석궁병들은 자신들을 지휘하던 귀족들에게 도리어 학살당했습니다. 몇 주 후에는 귀족들의 시신을 포식한 까마귀들이 너무 배불러서 땅에서 거의 날아오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레시 전투였습니다. 중세전쟁이 진흙 속에서 죽은 날, 전투를 통한 귀족의 개념이 평민 궁수들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100년 전쟁은 프랑스의 가장 굴욕적인 패배로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1실링짜리 무기가 1,000파운드짜리 갑옷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프랑스 기사들이 전투 중에 자신들의 용병들을 왜 공격했는지,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왕의 비극적인 돌격이 어떻게 군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숭고한 죽음 중 하나가 되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배경 설명을 위해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최근 약 1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 프랑스 왕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프랑스 북부 전역을 휩쓸며 파괴의 길을 닦았는데 이것은 슈보시의 체보체라고 불리는 합법적인 약탈로 프랑스 국왕이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폭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캉을 약탈한 후 잉글랜드군은 영국 점령 항구인 칼레로 퇴각하던 중 프랑스군에게 마침내 발각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6국세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이 군대는 3만에서 3만 5천 명에 달했으며 갑옷을 입은 말을 탄 완전 무장 기사 1만 2천 명의 중기병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거의 모든 대귀족이 참여했고 유럽 전역에서 동맹 왕자들과 군주들이 합류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파견대를 보냈고 보헤미아 왕은 그의 궁정 신하들과 함께 도착했으며 모라비아까지 기사들을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중세시대의 어벤져스 어셈블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잉글랜드인의 피로 뭉쳤죠. 프랑스 기사는 당시 시대의 탱크였습니다. 갑옷을 완전히 갖춰 입은 기사와 그의 말은 거의 1톤에 육박했습니다. 프랑스 기사들은 어릴 적부터 전투를 위해 길러졌고 대부분의 평민이 그를 배우기 전에 싸우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종종 한 마을이 평생 버는 것보다 더 비쌌습니다. 500년 동안 기병돌격의 천둥소리가 유럽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보병은 말발굽에 짓밟히기 위해 존재했고 궁수들은 그저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나이, 즉 귀족들은 말 위에서 칼과 칼로 맞섰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의 승산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대 1로 수적 열세였고 몇 주간의 약탈로 지쳐 있었으며 보급품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인들이 경멸했던 5,000명의 웨일스 및 잉글랜드 장궁병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평민이나 범죄자였지만 잉글랜드 법에 의해 강제된 수년간의 활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법은 남성들에게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녀온 후 활을 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다른 스포츠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법이었습니다. 장궁 자체는 육척 길이의 주목나무 막대로 단순했지만
숙련된 손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숙련된 궁수는 1분에 12발의 화살을 쏠 수 있었고 약 250야드, 축구장 2.5개 거리 떨어진 목표물을 맞힐 수 있었습니다. 활을 당기는 힘은 8총기 150파운드로 엄청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장궁병들의 뒤틀린 골격을 통해 그들을 식별할 수 있는데 이는 수년간의 활 시위 당기기 때문에 왼팔이 종종 더 길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는 군대를 높은 지대에 배치하여 프랑스군이 언덕을 오르며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병력을 세 줄로 나누고 궁수들을 그 사이에 비자 형태로 배치하여 교차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왕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단행했습니다. 기사들에게 말에서 내려 걸어서 싸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잉글랜드 귀족들이 보병으로 싸우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적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기마기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의 명령은 진영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돌격의 함성을 위해 태어나고 말이 황금만큼 귀한 가치를 지녔던 기사들이 이제 평민들 옆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자존심과 생존이 충돌했지만 에드워드는 살아남은 자만이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귀족들은 한 명씩 양모 후드를 쓴 궁수들 옆 진흙탕 속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세계 어느 누구도 목격한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잉글랜드 진영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궁수들은 활을 손질하며 활시 위에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밀랍을 발랐습니다. 횃불 아래 말뚝이 땅에 박히고 참호가 파였습니다. 연대기에는 에드워드가 병사들에게 고기와 에일을 나눠주어 배를 채운 채 잠들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군은 강행군 후 반쯤 굶주린 채 진영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잉글랜드 진영의 모든 것은 규율을 말해주었지만 프랑스군의 모든 것은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에드워드의 병사들은 언덕을 요새화했습니다. 기병을 넘어뜨릴 구덩이를 파고 돌격하는 말들을 꿰뚫을 날카로운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죽음의 덫으로 변모시킨 다음 기다렸습니다. 계곡 건너편에서는 프랑스의 혼돈이 번쩍이는 화려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광택 나는 갑옷을 입고 행진했고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으며 저마다 서로를 능가하려 했습니다. 공작과 백작들은 누가 돌격을 이끌지 또는 에드워드를 산채로 붙잡아 몸값을 받을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일부는 밤이 되기 전에 잉글랜드 국왕을 사슬에 묶어 끌고 오겠다고 자랑했습니다. 필리프 6세의 질서 유지 시도는 뿔나팔, 북소리, 그리고 허영심의 폭풍 속에 잠겼습니다. 그 광경은 훈련된 군대라기보다 오히려 마상창 시합, 토너먼트에 더 가까웠습니다. 8월 26일 새벽이 밝자 프랑스 선봉대는 에드워드의 슈보셰가 남긴 연기, 나는 폐허를 가로질러 징역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작물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가축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곧 시작될 학살에 대한 암울한 전조였습니다. 농민들은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자신들의 집 잔해를 쾅쾅 지나가는 것을 보며 저주를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에게 이 황폐화는 즉각적인 복수를 요구하는 모욕이었지만 잉글랜드군에게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자체를 무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필리프 6세의 군대는 8월 26일 오후 4시경 크레시, 치레시에 도착했습니다. 고된 행군 끝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은 쉬었다가 새벽에 공격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필리프는 실제로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인내심은 프랑스 귀족의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은 하찮은 자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들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잉글랜드군이 수적으로 열세이고 지저분하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며 영광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각 영주들은 에드워드 3세를 사로잡거나 죽이는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늦은 오후 먹구름이 몰려오고 갑작스러운 폭우가 들판을 흠뻑 적셨습니다.
프랑스군은 판금 갑옷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투사 무기를 사용하는 병사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잉글랜드군은 조용히 활시위를 풀어 투구와 망토 아래 넣어 건조하게 유지했습니다. 고용된 동맹군인 제노바 석궁병들은 운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활시위는 늘어지고 약해져 잉글랜드 장궁의 팽팽함에 비하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선견지명, 즉 몇 분간의 준비가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필리프 6세가 마침내 도착하여 언덕 위에 침착하게 정렬해 있고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잉글랜드군을 보았을 때 그는 병사들에게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의 뒤에서 백작과 공작들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으며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고 외치며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창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왕의 명령은 즉시 해체되었고 거대한 프랑스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규율이 그들과 허영심 사이에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성급한 귀족들의 폭도가 된 것이죠. 그리하여 크레시 전투는 전략이 아닌 통제불능의 자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봉대는 명령을 무시하고 징역했습니다. 몇몇 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머지 모두가 명성을 쫓는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뒤따랐습니다. 필리프는 첫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귀족 폭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용병 명사수 5,000명, 제노바 석궁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장전 시 엄폐물로 사용되는 대형 방패인 파비스의 썸는 여전히 수송대에 있었고 그들은 보호 장비 없이 징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내린 비 또한 그들을 망쳤습니다. 잉글랜드 궁수들은 활시위를 건조하게 유지했지만 제노바 석궁병들의 활시위는 늘어지고 약해져 사거리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들은 약 150야드, 약 137m 앞으로 진격하여 첫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대부분의 화살은 목표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잉글랜드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5,000개의 장군기 일제히 울부짖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 소리를 천둥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화살의 폭풍 아래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각 궁수는 1분당 12발, 즉 60초마다 6만 발의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제노바군은 방패도 엄폐물도 없었고 그들의 석궁은 제장전에 30초가 걸렸습니다. 장궁의 5초와 비교하면 엄청난 시간이었죠. 그들은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들은 자신들의 진영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광기가 찾아왔습니다. 퇴각하는 모습을 본 알랑송 백작은 우리 길을 막는 이 오합지졸들을 베어라 라고 고함쳤습니다. 프랑스 기사들은 앞으로 박차고 나아가 자신들의 용병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제노바군이 충분히 빨리 죽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 그대로 학살했습니다. 잉글랜드 화살과 프랑스 칼날 사이에 갇힌 용병들은 전멸했습니다. 탈출한 소수의 병사들은 고용주들을 저주하며 전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주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2,000명의 기마 기사들이 진흙과 시체를 넘어 잉글랜드 화살이 쏟아지는 언덕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여기서 장궁의 진정한 공포가 드러났습니다. 원거리에서는 화살이 최고의 판금 갑옷을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화살은 말의 눈, 입, 관절, 다리 등 갑옷으로 보호되지 않는 연약한 부위를 찾아 박혔습니다. 겨우 500파운드, 약 680kg에 달하는 말이 여러 발의 화살에 맞으면 돌격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말은 비명을 지르고 뒷발로 일어서다가 쓰러졌고 뒤따라오던 병사들을 막아세우는 육벽이 되었습니다. 기사들은 쓰러진 말과 병사들에게 부딪혔고 돌격은 모든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100야드, 약 91m 이내의 근거리에서는 장궁의 보드킨, 봇킨, 촉 화살이 사슬 갑옷은 물론 판금 갑옷의 약점까지 꿰뚫었습니다. 투구의 시야 부분으로 얼굴을,
관절 부위로 겨드랑이를, 사슬 갑옷을 뚫고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관통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충격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 잔혹했습니다. 계속되는 화살 세례는 갑옷 안에 병사들을 컵 속의 주사위처럼 흔들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자신들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며 끊임없이 파도처럼 다시 돌격했습니다. 잉글랜드 궁수들은 화살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땅에 미리 박아두고 끊임없는 화살 폭풍을 유지했습니다. 연대기에는 화살이 눈처럼 쏟아져 기사들이 거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육을 자행한 것은 비단 화살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병사들이 만들어낸 지형 자체가 처형인이 되었습니다. 말들은 숨겨진 구덩이에 다리가 부러졌고 기사들은 날카로운 말뚝 위로 쓰러졌습니다. 흠뻑 젖은 땅은 빨아들이는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쓰러진 기사들은 60파운드, 약 27kg의 강철 갑옷 아래에서 일어설 수 없었고 움직이지 못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포를 정의하는 장면입니다. 잉글랜드 궁수들이 화살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전장으로 달려가 시체와 부상당한 프랑스 병사들로부터 화살을 뽑아 다시 쏘았습니다. 프랑스군은 자신들이 돌려받은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헤미아의 맹인 왕 얀이 전장에 나섰으니 그는 명예롭게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10년간 맹인으로 지냈던 그는 전장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전투에서 졌다는 말을 듣자 그는 보헤미아의 왕은 전장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기사들에게 말의 고삐를 묶어 자신을 앞으로 이끌게 했습니다. 죽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의 일격을 가하고 싶었던 겁니다. 맹인 50세의 왕은 소리와 그림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잉글랜드 진영으로 곧장 돌격했습니다. 그와 그에게 묶여있던 기사들 모두 즉시 베어 쓰러졌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쓰러진 동료들에게 묶인 채 칼을 손에 쥐고 눈을 뜬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죽기 전에 일격을 가했던 거죠. 에드워드 3세의 아들, 흑태자는 그의 용기에 너무나 감동하여 얀 왕의 개인 문장인 세 개의 타조 깃털과 나는 섬긴다는 뜻의 표어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웨일스 공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질녘까지 프랑스군은 16차례나 돌격했습니다. 이 16차례의 자살 행위에 가까운 귀족들의 돌격은 분쇄기에 던져졌고 돌격할 때마다 규율은 더욱 흐트러졌습니다. 필사적인 귀족들은 영광을 얻을 마지막 기회를 바라며 최전방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고 결국 다른 모든 이들처럼 진흙탕 속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필리프 6세는 직접 마지막 절박한 돌격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 아래에서 쓰러졌고 화살이 그의 턱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다시 전투에 참여하려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전장에서 끌어내야 했습니다. 승리를 약속한다고 믿어졌던 프랑스의 신성한 전투 깃발 오리플람은 진흙 속에 버려졌습니다. 밤이 되자 잉글랜드군은 벌어진 일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침까지 진지를 지키며 기어서 도망치려는 부상당한 프랑스 병사들을 모조리 베어 죽였습니다. 화살은 오래전에 바닥났고 그들은 칼, 망치, 나무 말뚝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잉글랜드 농민 궁수들은 프랑스 귀족들을 말 그대로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8월 27일 새벽이 밝자 학살의 규모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귀족 계급의 꽃이 진흙탕 속에서 생명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플랑드르 백작, 바르 백작, 로렌 공작, 알랑송 백작, 상세르 백작 등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명단을 채웠습니다. 11명의 제후를 포함하여 1,500명 이상의 귀족과 수천 명의 하급 기사들이 죽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던 제노바 용병들도 학살당했으며 심지어 그들을 고용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잉글랜드군의 손실은 약 40명이었고 그중 기사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이는 잉글랜드 기사 1명이 프랑스 귀족 750명을 상대한 꼴이었습니다. 이 불균형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당시 연대기 작가들은 믿기를 거부하며 이를 신의 뜻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간단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오후에 장군기 중기병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황폐함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는지에 있었습니다. 중세전쟁은 항상 몸값을 받고 귀족을 사로잡는 것, 일종의 기사도에 따른 암묵적인 계약에 의존했습니다. 부유한 이들을 죽이는 것은 좋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크레시 전투에서 잉글랜드 궁수들, 즉 기사도, 정신이라고는 없는 평민들은 단순히 모두를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공작이나 백작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의 얼굴에 화살을 꽂았습니다. 유럽 귀족들에게 미친 심리적 충격은 재앙적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사라는 것은 우월함, 전장을 지배할 신성한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크레시 전투는 그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활을 든 웨일스 농민이 다른 기사처럼 쉽게 영주의 목숨을 끊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군사적 우위는 더 이상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 혁신, 그리고 전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파는 기괴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귀족들이 죽어서 그들을 명예롭게 매장할 만한 동등한 지위의 사람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시체들은 더위 속에서 며칠 동안 썩어갔습니다. 까마귀와 늑대가 제후들의 살점을 뜯어먹었습니다. 농민들은 시체를 뒤져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갑옷과 보석을 벗겨냈습니다. 한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던 갑옷은 녹아서 이윤을 위해 팔렸습니다. 지친 잉글랜드군은 계속해서 칼레로 진군했고 들판에는 귀족들의 시체가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 지역 주민들은 그 시체들을 덮고 있던 반짝이는 옷 때문에 그곳을 황금천의 들판이라고 제명명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농부들은 흙을 갈다가 뼈와 녹슨 갑옷을 발굴했는데 이는 기사도가 죽은 날의 음산한 유물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귀족들이 단 하루 만에 죽어 지도부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전국의 주들은 영주를 잃었고 행정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군대는 처음부터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석궁병이 모집되었고 자국 궁수부대가 창설되었으며 굴욕적으로 잉글랜드 보병 전술이 복제되었습니다. 크레시 전투는 전쟁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궁술의 지배는 전투가 이제 원거리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용맹한 기병 돌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투는 용기나 검술이 아닌 배치, 계획, 그리고 원거리 화력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중세 전투의 낭만은 크레시의 진흙탕 속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빨리 배우지 못했습니다. 10년 후 푸아티의 전투에서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잉글랜드 궁수들에게 언덕 위로 돌격하다 똑같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또 다른 왕이 사로잡혔고 수천 명의 귀족이 더 살해되었습니다. 평민 궁수들이 갑옷 입은 기사들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프랑스가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거의 한 세기가 걸렸습니다. 사회적 결과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만약 농민들이 귀족을 파괴할 수 있다면 신성한 권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웨일스 범죄자들이 제후들을 죽일 수 있다면 봉건 질서는 무엇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크레시 전투는 프랑스 귀족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귀족의 혈통이 우월함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죽였습니다. 잉글랜드 장궁병은 유럽에서 가장 두려운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아이러니가 뒤따랐습니다. 장궁은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궁수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죠. 하지만 어떤 농민이라도 하루 만에 익힐 수 있는 무기인 화약, 무기가 등장했을 때 장궁 또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기사도를 죽인 도구는 스스로 진보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보헤미아 맹인 왕의 마지막 돌격은 비극적인 명예의 상징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퇴각하기보다 싸우다 죽겠다는 그의 결정은 중세 기사도의 마지막 불꽃을 구현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용맹이 생존보다 더 중요했던 시대의 끝을 알렸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크레시 전투를 전쟁의 혁명으로 간주합니다. 이 전투는 전술과 기술이 수적 우위와 용맹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준비된 방어가 기마 돌격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조직적인 화력이 백병전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현대 전쟁의 모든 원칙이 1316년 그 진흙투성이 프랑스 들판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잊히지 않는 이미지는 이것일 겁니다. 기독교 세계의 자랑스러운 엘리트인 프랑스 기사들이 적에게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 자신들의 병사들을 짓밟고 결국 화살 세례 아래 죽어갔습니다. 잉글랜드 농민들은 귀족들이 나답의 밀처럼 쓰러지는 혼란 속으로 침착하게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자신의 제노바 용병 학살을 명령했던 알랑송 백작은 잠시 후 자신도 얼굴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날 프랑스군은 잉글랜드군이 입은 총 손실보다 더 많은 자국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까마귀들은 귀족들의 살점을 먹고 너무 살이 쪄서 시체들 사이를 뒤뚱거리며 날아오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는 한 계급 전체의 몰락을 나타내는 기괴한 비유였습니다. 오늘날 작은 기념비가 크레시 들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거의 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1346년 8월 26일 그 진흙투성이 언덕에서 중세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5세기 동안의 군사 전통 그리고 전사 귀족이라는 개념 전체가 어느 오후 구부러진 나무와 끈을 든 농민들에 의해 살해당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수학을 이길 수 없고 귀족이 화살을 막을 수 없으며 기사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프랑스는 그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 활쏘기를 연습하는 5,000명의 농민들 뿐이었습니다. 역사의 가장 피비린내 나고 잔혹한 충돌에 매료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